서울의 심장부 78층 스카이라운지 더 헤븐의 통유리창은 도시의 야경을 거대한 보석함처럼 담아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장대비가 쏟아지며 수천 개의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했지만 연회장 내부는 성공의 열기와 샴페인 향으로 뜨거웠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증권사 유신 파이낸스의 전설이 될 프로젝트 미다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이 프로젝트를 이끈 최연소 팀장 한지원의 약혼 축하 파티가 열리는 밤이었다. 한지원은 칠흑 같은 블랙드레스를 입고 군중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눈매는 연회장 전체를 훑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곧 한 곳에 머물렀다. 그녀의 약혼자이자 같은 회사 전략기획실의 에이스인 강민호. 그는 훤칠한 키와 부드러운 미소로 재계 인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지원을 발견한 민호가 멀리서 샴페인 잔을 들어 보였고 지원은 가벼운 미소로 화답했다. 한 팀장, 정말 대단해. 이번 프로젝트 미다스는 전적으로 한 팀장의 공이야. 유신 파이낸스의 박 이사가 다가와 칭찬을 건넸다. 지원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이사님.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미다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만들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강민호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지쳤어, 자기?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지원은 그의 품에 살짝 기대며 웃었다. 민호 씨야말로 오늘 제일 멋진데요. 그런데 저분들은 TS 그룹 사람들 아닌가요? 그 권희준 회장 측근들 말이에요. 지원이 연회장 구석의 낯선 무리를 가리켰다. 민호는 그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그보다 자기, 내가 잠깐 보여줄 게 있어. 우리 둘만의 축하를 해야지.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지원의 손을 이끌었다. 지금요? 다들 우리 찾을 텐데. 지원은 망설였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민호는 그녀를 데리고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어디 가는 거예요? 78층에서 60층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지원이 물었다. 서프라이즈.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한 내 작은 선물이야. 민호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60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오직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과 창밖에서 몰아치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지원의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민호가 지원의 사무실 도어락을 열었다. 그녀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호 씨, 선물이 내 사무실이에요? 지원이 농담조로 물었을 때였다. 사무실 안쪽 파티션 너머에서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굳은 표정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유신 파이낸스의 보안팀이었고 그들 뒤에는 법무팀장과 박 이사를 비롯한 몇몇 고위 임원들이 서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원의 미소가 굳어졌다. 박 이사는 아까의 부드러운 표정과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한지원 팀장, 지금부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다. 회사의 핵심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 차가운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밀 유출, 배임, 그게 무슨 말인가? 이사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이 반박하려던 순간 가장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지시하신 대로 모든 증거 자료 확보했습니다. 강민호였다. 그는 지원의 컴퓨터 앞에 서서 USB 하나를 흔들어 보였다. 그가 늘 차고 다니던 지원이 선물한 바로 그 USB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빛이 아닌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민호 씨?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지금 무슨? 강민호는 피식 웃었다. 한지원, 넌 너무 오만했어. 네가 이룬 모든 게 네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그저 내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야. 그가 법무팀장에게 USB를 건넸다. 프로젝트 미다스의 모든 핵심 데이터가 해외 경쟁사로 넘어간 로그 기록입니다. 한 팀장의 개인 아이디와 일치합니다. 지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가 밤낮으로 매달렸던 프로젝트, 그녀가 목숨처럼 지켰던 데이터, 모든 것이 그녀를 배신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이건 모함이야. 강민호, 당신이 꾸민 짓이지. 그녀가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임원들의 냉혹한 시선뿐이었다. 보안팀 요원 2명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박 이사가 최종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한지원 팀장, 아니, 한지원 씨, 이 사회는 당신의 즉각적인 해고와 함께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소. 지금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시오. 지원은 저항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슈트 재킷을 매만지며 연회장의 조명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여유 그리고 완벽한 배신자의 얼굴이었다. 78층의 화려한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도 그들의 천재 팀장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원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건물 밖으로 내던져졌다. 그녀가 입고 있던 값비싼 블랙드레스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클러치백에서 약혼 반지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차가운 빗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모든 것의 진짜 얼굴이었을까? 그녀가 쏟아부은 열정, 그녀가 바친 청춘,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녀를 배신했다. 강민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쳤다. 그녀의 프로젝트,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미래까지도. 그는 완벽하게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지원은 빗속에 주저앉아 울부짖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자신을 비웃듯 반짝이는 유신 파이낸스 건물의 꼭대기 그 찬란한 불빛만을 향해 있었다. 복수심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만이 그녀를 감쌌다. 지원의 추락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그녀의 얼굴과 실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유신 파이스 천재 여성 팀장, 수백억대 핵심 기술 유출 혐의, 성공에 눈이 멀어 약혼자까지 배신한 희대의 악녀. 강민호는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서 영웅이 되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믿었기에 상처가 더 크다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다. 가족들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가문의 수치다. 당장 연을 끊자. 아버지는 전화를 통해 그렇게 통보했다. 그녀가 모아둔 모든 자산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해 즉시 동결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서울 최고의 펜트하우스에서 곰팡내 나는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강민호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강민호는 처음부터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던 것이다. 그는 지원의 천재성을 질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탐냈다. 프로젝트 미다스는 사실상 지원의 단독 작품이었지만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을 공동 책임자로 올렸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성되자마자 그는 지원을 제물로 삼아 모든 공로를 독차지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지원은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강민호의 선처 탄원 물론 그것조차 연기였다. 이 가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녀는 이제 전과자였다. 금융권은 물론이고 그 어떤 번듯한 직장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가린 채 온갖 험한 일을 전전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한때 빛나던 총기가 사라지고 오직 깊은 공허함과 증오만이 남았다. 그녀는 매일 밤 강민호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는 프로젝트 미다스의 성공을 발판으로 유신 파이낸스의 최연소 임원이 되었고 곧 재벌 가문의 딸과 약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그녀가 있던 자리, 그녀가 누려야 했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원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부러진 손톱을 깨물었다.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잉태되고 있었다.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 1년이 지났다. 한지원의 세계는 78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서울의 가장 낮고 축축한 지하 단칸방으로 수직 낙하했다. 한때 수백억의 자금을 움직이던 그녀의 손은 이제 배달 스쿠터의 차가운 핸들을 잡고 있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은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고 그녀의 유일한 재산은 낡은 스쿠터 한 대와 금이 간 스마트폰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지은이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미 금융 사기꾼, 배신자의 동의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가족들은 그녀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냉혹한 말과 함께 그녀를 완전히 버렸다. 그녀는 법률가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려 했지만 전과자의 빈털터리인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민호가 쳐놓은 덫은 완벽했다. 그날 밤도 지독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1년 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날처럼 지원은 헬멧을 깊게 눌러쓰고 빗속을 질주했다.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나면 이틀치 식량을 살 돈이 생긴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계산뿐이었다. 그녀가 한때 복잡한 금융 모델을 설계했던 그 천재적인 두뇌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배달 경로를 짜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시간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까지 잠재울 수는 없었다. 쉬는 시간 편의점 처마 밑에서 젖은 장갑을 벗은 그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금이 간 액정 너머로 강민호 부사장, 태산그룹 막내딸과 약혼이라는 헤드라인이 선명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쳐서 저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프로젝트, 그녀의 명예, 그리고 원래 그녀의 것이었어야 할 미래까지. 지원은 차갑게 식은 삼각김밥을 씹으며 중얼거렸다. 강민호, 넌 반드시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 그때였다. 그녀가 한남대교 남단, 인적이 드문 강변북로 진입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시야 확보조차 어려웠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스쿠터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마치 먹잇감처럼 덤프트럭에 쫓기고 있었다. 덤프트럭은 고의적으로 세단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세단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흉측하게 처박혔다. 끼익! 지원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스쿠터가 미끄러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릎에서 불꽃이 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은 사고 현장에 고정되었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맹렬히 사라졌다. 저것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119에 신고하려다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저런 식의 추격이라면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녀의 분석적인 뇌가 경고를 보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박살이 난 세단으로 다가갔다. 운전석의 남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핸들에 고개를 쳐박고 미동도 없었다. 뒷좌석의 문은 충격으로 심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단단한 부분으로 뒷좌석 유리의 가장자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고 지원은 팔을 뻗어 안쪽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 비싼 슈트 차림의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의식이 있었지만 다리의 출혈이 심각해 보였다. 괜찮습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단호했다.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낯선 배달원 복장의 여자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살려 달라는 말은 안 해. 하지만 아직 죽을 순 없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지만 고통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지원은 그의 셔츠가 허벅지 동맥 부근에서 붉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다. 움직이지 마요. 지혈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자신의 배달 가방을 뒤졌다. 방금 배달하고 남은 깨끗한 수건, 그녀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을 꺼내 남자의 슈트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냈다. 그녀는 전문적인 솜씨로 수건을 상처 부위에 대고 넥타이로 단단히 묶어 지혈대를 만들었다. 10분 안에 구조대가 오지 않으면 괴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다리를 묶는 그녀의 거침없고 정확한 손놀림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울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이런 위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침착했다. 당신, 누구지? 남자가 물었다. 그냥 배달원입니다. 지원이 짧게 대답하며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아까 그 덤프트럭일 수도 있었다. 젠장, 놈들이 다시 온 건가. 남자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원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일어나면 과다출혈로 죽어요. 당신 차, 방탄인가? 일부. 하지만 저 상태로는 무용지물이야. 지원은 재빨리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풀라고 했다. 비밀번호, 내 비서, 김 비서. 남자가 번호를 불렀다. 지원은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입니까? 지금 한남대교 남단, 강변북로, 진입로 가드레일입니다.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119 부르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팀을 즉시 보내세요.
위치 추적하세요. 5분 드립니다.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서진 차체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버티는 겁니다. 남자는 그런 그녀를 보고 실소했다. 배달원이라. 배달원 치고는 너무 침착하고 너무 많은 걸 아는군. 응급 처치부터 상황 판단까지.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가오는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그것은 덤프트럭이 아니었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굉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박살 난 세단과 그 앞을 막아서듯 버티고 선 배달원 복장의 여자를 보고 잠시 당황했다. 회장님, 김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달려와 남자를 부축했다. 권희준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권희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천조원의 제국 TS그룹을 이끄는 철혈의 군주. 강민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안달했던 그녀가 프로젝트 미닷으로 상대하려 했던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 경호원들이 권희준을 재빨리 다른 차로 옮기는 동안 김 비서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오늘 일은 절대로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는 두둑하게 하겠습니다. 연락처를 필요 없습니다. 지원은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녀는 이 재수없는 재벌들의 암투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스쿠터를 일으켜 세우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가 돌아설 때였다. 차에 실려가던 권희준이 경호원을 밀치고 그녀를 불렀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출혈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헬멧 때문에 가려진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는 듯 눈을 찌푸렸다. 네가 날 살렸어. 이름이 뭐지? 지원은 망설였다. 이준의 칠흑 같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이 남자와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강민호의 현재 주군인 유신파 낸스조차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다. 한지은입니다. 그녀는 가명을 말했다. 권희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는 듯했다. 그는 피에 젖은 손을 들어 김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찾아내.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SUV 차량들이 폭풍처럼 사라지고 현장에는 다시 빗소리와 지원의 망가진 스쿠터만 남았다. 지원은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진 피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밤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라 한 남자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강력한 남자였다.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 속에서 복수라는 단어 외에 다른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회라는 이름의 맹독이었다. 권희준이 사라진 그 밤 이후 한지원의 삶은 겉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낡은 스쿠터를 몰았고 차가운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무릎에 생긴 흉터는 그날 밤에 격렬했던 순간을 증명하듯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그 일을 잊으려 했었다. 재벌 총수의 암살 시도,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강민호에 대한 복수,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존만이 절실했다. 하지만 그녀가 권희준을 잊으려 할수록 권희준의 세계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TS그룹의 정보력은 대한민국에서 그림자 정부라 불릴 만큼 막강했다. 한지은이라는 가명을 추적하는 것은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그리고 한지은이 1년 전 대한민국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운의 천재,
한지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김 비서는 한지원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권희준의 병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희준은 가벼운 뇌진탕과 다리 동맥 부상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이틀 만에 병실을 임시 집무실로 만들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붕대를 감은 다리를 제외하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한지원, 유신 파이낸스의 프로젝트 미다스를 설계한 장본인, 그리고 강민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로군. 권희준이 흥미롭다는 듯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민호가 이끄는 유신 파이낸스의 최근 공격적인 M&A 시도에 대한 자료가 함께 놓여 있었다. 공교롭게도 강민호가 사용하는 전략은 TS그룹의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찔러오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강민호는 한지원의 데이터를 훔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최근 유신 파이낸스가 TS화학의 적대적 인수에 사용하려는 자금 흐름 역시 한지원이 설계했던 미다스의 변형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비서가 담담하게 보고했다. 권희준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개가 주인을 물더니 이제는 주인의 먹이를 훔쳐 사자를 위협하려 드는군. 권희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지?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요. 데려와. 권희준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회장님, 하지만 그녀는 김 비서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권희준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위험한 건 압니다. 하지만 난 내 목숨을 빚진 사람에게 직접 감사를 표해야겠어. 그리고 확인해 볼 것이 생겼다. 그날 저녁 지원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의 지하방으로 돌아왔을 때 좁고 어두운 골목은 평소와 달랐다. 값비싼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녀의 낡은 스쿠터 옆에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 앞에는 그날 밤 병원으로 실려가던 권희준의 곁을 지켰던 빈틈없는 슈트 차림의 김 비서가 서 있었다. 지원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췄다. 그녀의 손이 스쿠터 좌석 밑에 숨겨둔 낡은 스패너를 향했다. 무슨 일이죠? 사례금이라면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차가웠다. 김 비서는 그녀의 적대감을 무시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지원 씨. 아니, 한지은 씨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의 가명이 아닌 본명을 불렀다.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밤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감사라면 충분히 받았어요. 난 당신들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지원은 돌아서서 낡은 철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강민호에 대한 복수,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생존에 찌든 배달원이 아니었다. 한때 수백억을 움직이던 천재 분석가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무슨 뜻이죠? 김 비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회장님께서는 한지원 씨에게 감사가 아닌 거래를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곰팡 내 나는 지하방에서 강민호의 약혼 기사를 보며 절망하는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배신한 모든 것에게 지옥을 선사할 기회를 잡을 것인지 선택은 한지원 씨의 몫입니다. 그는 차 문을 열었다. 가시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저 차에 오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권희준이라는 남자는 강민호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한 존재일 수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발판이 필요했고 권희주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발판이었다. 그녀는 낡은 스패너에서 손을 떼고 당당하게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남산 정상 부근의 한 럭셔리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닌 TS그룹의 비밀 영빈관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권희주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은 채 체스를 두고 있었다. 혼자서 왔나? 그는 지원이 들어서는 것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지원은 배달 유니폼에 흙탕물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이 호화로운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날 찾은 이유가 뭐죠?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라면 이 정도 환대는 과합니다. 권희준 회장. 그녀는 그의 직함을 정확하게 불렀다. 권희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날 밤처럼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다. 그날 밤 넌 내 동맥을 묶었지. 그리고 내 비서에게 5분의 시간을 주었어. 보통 배달원은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아. 한지원 씨. 그는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강민호가 훔쳐간 프로젝트 미다스. 그거 원래 당신 거지?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권희주는 체스판에 나이트를 움직여 상대편 킹을 위협했다. 강민호가 그걸로 내 심기를 건드리고 있거든. 감히 내 화학 계열사를 넘보고 있어. 당신이 만든 그 훌륭한 알고리즘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상당한 다리가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지원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키 차이로 인해 지원은 그를 올려다봐야 했다. 난 내 것을 위협하는 것들을 가만두는 성미가 아니야. 그리고 강민호는 당신의 것을 훔쳤지. 적에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제안했다. 거래를 하지. 한지원. 악마의 제안이라고 해도 좋아.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 아니, 당신의 명예를 되찾을 무대를 만들어주지.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신분, 막대한 자금, 그리고 TS라는 방패를 줄 거야. 당신이 강민호와 유신 파이낸스를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대가는 지원이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선사업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내 검이 되는 거야. 권희준의 눈이 번뜩였다. 강민호는 시작일 뿐이야. 나는 당신의 그 천재적인 머리가 필요해.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치워줄 그림자 속에 가장 날카로운 검. 강민호의 숨통을 끊고 프로젝트 미다스를 완벽하게 되찾아와.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해. 어떻지? 지원은 권희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지독한 어둠과 야망을 보았다. 그는 악마였고 지금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지옥에서 기어 나올 수만 있다면 악마의 손이라도 기꺼이 잡아야 했다. 좋아요. 지원의 입에서 망설임 없는 대답이 나왔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민호의 마지막은 반드시 내 손으로 끝내게 해줘야 합니다. 권희주는 만족스럽다는 듯 혹은 그녀의 대담함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는 와인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환영하지, 한지원 씨. 당신의 화려한 복귀 무대에 온 것을. 한지원이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맞이한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낡은 배달원 유니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녀의 앞에는 최고급 실크 가운과 함께 그녀를 완벽하게 개조하기 위한 전문가 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그녀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대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기로 작정한 듯했다. 그의 거래는 빈말이 아니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한지원이 아닙니다. 한지원은 1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죽었습니다. 김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옆에는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에티켓 강사, TS그룹이 후원하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의 무술 교관까지 서 있었다. 지하 단칸방에 한지원은 사라지고 이제 엘라라 한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변신은 혹독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고강도 체력 훈련과 격투술은 그녀의 몸에 남은 마지막 연약함을 지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했고 어떤 위압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육체를 가져야 했다. 땀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었지만 지원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강민호의 비웃는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고통을 잊었다. 오후에는 상류층의 언어와 문법을 익혔다. 와인을 구별하는 법, 난해한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소 뒤에 칼을 숨기는 화법을 배웠다. 전직 요원이었던 강사는 그녀에게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과 몸짓을 읽어내는 기술을 가르쳤다. 상류층의 대화는 90%가 거짓과 과시입니다. 진실은 그들의 눈빛,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그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천재적인 분석력을 이제 숫자 대신 사람에게 적용하십시오.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모습이었다. 그녀의 길고 검었던 머리카락은 세련된 엠버 브라운 색상의 단발로 바뀌었고 1년간의 고생으로 망가졌던 피부는 TS그룹 최고 의료진의 관리하에 눈부신 광채를 되찾았다. 그녀의 스타일은 완전히 재창조되었다. 튀지 않으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것. 그것이 엘라라 한의 콘셉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유신 파이낸스의 수수한 천재 분석가가 아니었다. 권희주는 이 모든 과정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훈련실을 찾아와 마치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그녀를 뜯어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던 순간에도 그녀가 독하게 버티며 자신을 연마하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와 얼음 같은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민호가 지금 당신을 본다면 아마 평생의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겠군. 훈련이 시작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권희준이 빈정거리듯 말했다. 지원은 땀에 젖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자의 눈은 오직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먹잇감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가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존재가 될 테니까요. 권희주는 그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대로 된 검을 골랐음을 확신했다. 6개월 후 엘라라 한이 공식적으로 서울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신부는 홍콩에 기반을 둔 미스터리한 사모펀드의 아시아 지역 아트 어드바이저 겸 투자 총책임자였다. 권희준이 만들어준 이 배경은 완벽했다. 막대한 자금력,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 그리고 베일에 쌓인 사생활은 상류층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데뷔 무대는 TS그룹이 주최하는 VVIP 자선 경매 파티였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밤, 그리고 물론 유신 파이낸스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 강민호와 그의 약혼녀 태산그룹의 막내딸도 초대 명단에 있었다. 지원은 거울 앞에 섰다. 칠흑 같은 어둠을 연상시키는 네이비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목에는 권희준이 무대 의상이라며 던져준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저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 수군거렸다. 그녀는 권희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했다. TS그룹의 철혈 군주가 단 한 번도 파트너를 대동한 적이 없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권희준은 그녀를 재계 거물들에게 소개했다. 홍콩에서 온 제 중요한 파트너 엘라라 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곧 그녀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지원은 완벽하게 엘라라 한을 연기했다. 그녀는 여유롭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거물들의 인사를 받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짚어내는 대화로 순식간에 그들을 매료시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권희준이 제공한 모든 손님의 신상 정보와 약점들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입력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숫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지형도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마주쳤다. 강민호. 그는 1년 전보다 더욱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최고급 이탈리안 슈트를 차려입은 그는 재벌가 사위라는 새로운 타이틀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를 대동하고 권희준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왔다. 회장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유신 파이낸스의 강민호입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권희준의 옆에 선 지원에게 향했다.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엘라라 한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1년 전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빗속에서 울부짖던 한지원의 그림자는 단 1%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또 다른 정복 대상 혹은 강력한 인맥이 될지도 모르는 미모의 여성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 부사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원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을 통해 완벽하게 조율되어 한지원과는 전혀 다른 톤과 억양을 가지고 있었다. 강민호는 황홀경에 빠진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 네, 엘라라 한 대표님이라고 하셨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이? 글쎄요, 지원은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마 부사장님께서 오르기 힘든 곳에서 뵙지 않았을까요? 그 미묘한 조롱을 강민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신비로운 매력에 빠져들 뿐이었다. 하하, 그러시군요. 앞으로 유신 파이낸스와도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는 노골적인 호감을 드러내며 명함을 건넸다. 지원은 그의 명함을 받아들었다. 1년 전 그녀가 만들어준 바로 그 직함이 밝힌 명함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 강민호, 넌 내 무덤을 내 손으로 파고 있구나.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유신 파이낸스. 흥미로운 곳이죠. 특히 프로젝트 미다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잘못 만난 명작 같달까요? 강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치며 웃어넘겼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집행인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가짜 영광 속에서 1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가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지원은 권희준과 눈을 맞추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자선 파티가 끝난 며칠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TS그룹 펜트하우스의 전략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권희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완벽하게 엘라라 한으로 변신한 한지원이 홀로그램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꿰뚫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바이오, 신테크, 바이오 사인텍이라는 중소규모 바이오 기업의 내부 정보가 떠 있었다.
겉보기에는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였지만 권희준의 정보팀이 캐낸 자료에 따르면 임상 3상 데이터에 심각한 결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화면에는 유신 파이낸스의 자금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강민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프로젝트 미다스 알고리즘을 이용해 바이오 신테크의 잠재 가치를 포착한 듯합니다. 현재 유신 파이낸스 이사회를 설득해 대규모 자금을 동원, 적대적 인수를 준비 중입니다. 강민호는 자신이 훔친 무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권희준이 지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만든 괴물이 내 앞마당에서 사냥을 시작했군. 첫 번째 사냥감이다. 엘라라, 어떻게 처리하겠나.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TS그룹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망을 모두 열어준 상태였다. 그는 그녀가 이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지켜보고 있었다. 지원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강민호는 오만합니다. 그는 미다스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고 자신이 한지원을 뛰어넘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틀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탐내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단순히 막는 것은 하책입니다. 그는 다른 사냥감을 찾으면 그만이니까요. 그가 판 함정에 그 스스로 빠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원은 스크린의 데이터를 재배열했다. 홍콩의 엘라라 한 역시 이 바이오 신테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하죠. 우리도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경쟁 입찰인가? 권희준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그의 자금력으로는 TS를 이길 수 없을 텐데 너무 싱겁지 않나?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강민호가 이 썩은 사과를 사상 최고가에 사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는 저를 엘라라 한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베팅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강민호의 오만함과 경쟁심을 부추겨 그가 스스로 유신 파이낸스의 자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강민호 자신과 그가 맹신하는 미다스 프로젝트의 실패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가 승리의 축배를 드는 순간 그 잔이 독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죠.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홍콩의 미스터리 펀드를 대리하는 엘라라 한이 바이오 신테크 인수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졌. 권희준 회장의 새로운 파트너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바이오 신테크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엘라라한? 그 여자가 감히 내 먹잇감을 가로채? 강민호는 자선 파티에서 만났던 그 고혹적이고 오만한 여자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등장이 권희준의 의도적인 견제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에 대한 경쟁 심리가 불타올랐다. 절대 뺏길 수 없어. 이 사회를 소집해 자금을 2배로 증액한다. 유신 파이낸스의 보수적인 이사진들은 강민호의 무리한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강 부사장, 이미 주가가 너무 올랐네. 미다스의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는 있지만 TS그룹과 전면전을 벌이는 건 TS가 아닙니다. 홍콩의 신생 펀드일 뿐입니다. 저 엘라라 한이라는 여자는 예술품이나 만지작거리던 여자입니다. 우리가 밀리면 유신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강민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태산그룹의 사위라는 배경과 미다스의 성공 신화에 취해 유신 파이낸스의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이 사회는 결국 그의 고집에 못 이겨 막대한 자금 투입을 승인했다. 그들은 강민호의 성공에 베팅했지만 그 성공이 가져올 균열은 예상하지 못했다. 인수전은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엘라라 한해 펀드가 1천억을 베팅하면 강민호는 1,200억을 불렀다. 엘라라가 다시 1,500억을 제시하자 시장은 광기에 휩싸였다. 강민호는 마침내 유신 파이낸스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동 자금을 끌어모아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이는 바이오, 신테크의 실제 가치보다 5배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엘라라 한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엘라라 한의 펀드는 공식적으로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강민호는 환호했다. 그는 TS 그룹의 비호를 받는 미스터리한 여자를 꺾었다는 사실에 도취했다. 그는 유신 파이낸스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축배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바이오, 신테크 인수를 완료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지 단 48시간 만이었다. 미국 FDA에서 바이오, 신테크의 핵심 신약에 대한 긴급 안정성 서한이 발표되었다. 임상 3상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어 신약 허가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권희준의 정보팀이 미리 확보했던 바로 그 결함이었다. 바이오, 신테크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유신 파이낸스는 2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공중에 날려버렸다.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가 맹신했던 미다스 알고리즘은 이 치명적인 결함을 걸러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한지원이 심어놓은 특정 변수를 강민호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했던 것이다. 유신 파이낸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강민호를 지지했던 임원들조차 등을 돌렸다. 2천억이야. 강 부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미다스는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엘라라 한이라는 여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부풀리고 함정을 판 겁니다. 강민호가 변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소뿐이었다. 함정, 자네는 그 함정도 구분 못하고 회사 돈 2천억을 날렸단 말인가. 자네의 오만함이 회사를 망칠 뻔했어. 강민호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성공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이것이 한지원의 첫 번째 복수였다. 같은 시각 TS그룹 펜트하우스에서 지원은 권희준과 함께 체스를 두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강민호의 몰락을 암시하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권희준은 자신의 퀸을 움직여 지원의 나이트를 잡았다. 훌륭한 첫 수였어. 강민호는 뼈아픈 상처를 입었군. 돈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신뢰까지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원이 차갑게 비숍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권희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검이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전략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당신을 과소평가했었군, 엘라라. 당신은 검이 아니라 이 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였어.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이오, 신테크 사태의 후폭풍은 강민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명적이었다. 2천억 원의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신 파이낸스의 한 해 영업이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강민호라는 미다스의 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생긴 거대한 균열이었다. 그는 이 사회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때 그를 찬양했던 임원들은 이제 그를 회사의 자금을 도박에 쓴 오만한 애송이로 취급했다. 강 부사장,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미친 베팅을 한 건가? 상대가 TS 그룹의 비호를 받는 여자라는 걸 몰랐나?
미다스 알고리즘은 완벽했습니다. 그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바람에 강민호의 변명은 공허했다. 그의 장인인 태산그룹의 회장조차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화려했던 성공 신화는 단 한 번의 패배로 흠집이 난 것이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유신 파이낸스의 이사진이나 장인이 아닌 오직 한 사람 엘라라 한에게로 향했다. 그 고혹적이고 오만한 여자, 자선 파티에서 그에게 묘한 조롱이 섞인 미소를 짓던 여자, 그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돈을 잃은 것보다 더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에게, 그것도 비즈니스에서 처참하게 패배해 본 적이 없었다. 엘라라 한, 그 여자가 누군지 샅샅이 뒤져 홍콩에 있는 기반이라는 게 유령 회사인지 돈 세탁 창구인지 모조리 알아내. 강민호는 자신의 신복을 불러 으르렁거렸다. 그는 이번 실패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리고 그 덫을 설계한 방식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바이오, 신테크의 인수 과정을 복귀했다. 엘라라한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심리,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가 미다스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를 맹신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도록 유도했다. 마치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분석, 이런 식의 함정. 강민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잊고 싶었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한지원, 그녀였다. 그녀의 전략이 항상 이랬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심리를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프로젝트 미다스의 핵심 로직 역시 단순한 재무 분석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수까지 계산해 넣은 것이었다. 미친 소리. 강민호는 스스로의 생각을 부정하며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지원은 끝났어. 그녀는 지금쯤 어느 하수구에서 썩고 있을 거야. 감히 이엘라라 한이라는 여자와 비교를 해.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맹렬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유신 파이낸스의 정보팀뿐만 아니라 태산그룹의 힘까지 빌려 엘라라 한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정보는 절망적일 정도로 완벽했다. 홍콩의 유서 깊은 자산가 가문의 일원 권희준 회장과는 예술품 거래를 통해 맺어진 사적인 파트너. 그녀의 학력, 경력, 자산 상태는 TS그룹의 막강한 방어막 아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존하는 강민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존재였다. 찾아낼 수 없다면 직접 만나야지. 강민호는 이를 갈았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사냥감을 해부하는 포식자의 심정으로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바이오, 신테크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유신 파이낸스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싶다는 내용의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그녀를 시험하고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엘라라 한, 즉 한지원은 그의 연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TS 펜트하우스에서 권희준과 함께 강민호의 뒷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예상대로군요. 쥐구멍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권희준은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며 물었다. 만날 건가? 그자가 당신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은데 눈치채게 둬야죠. 지원의 눈이 번뜩였다. 불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저를 엘라라 한으로 보지 않고 한지원의 유령으로 보게 만들어야 해요.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비된 이성은 더 큰 실수를 유발하니까요. 그녀는 강민호의 미팅 요청을 수락했다. 장소는 그녀가 정했다. TS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프라이빗 갤러리 더 화이트. 약속한 날 강민호는 평소보다 더욱 완벽하게 차려입고 더 화이트에 도착했다. 갤러리는 이름처럼 온통 새하얀 공간이었고 거대한 추상화 몇 점만이 걸려 있어 신성함마저 느껴졌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엘라라 한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갤러리의 일부인 듯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부사장님.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가웠다. 강민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웃었다. 제가 사과를 드려야죠. 엘라라 대표님. 지난번 일은 제가 너무 과욕을 부렸습니다. 대표님의 안목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칭찬하며 속내를 떠보려 했다. 안목이라. 지원은 갤러리 중앙에 걸린 거대한 붉은색 추상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배신자의 피입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농담이 과하시군요. 진심인데요. 지원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저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흉내내는 가짜도 잘 구별하죠. 강민호는 이 대화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엘라라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대표님의 바이오, 신테크 전략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혹시 유신 파이낸스에 대해 잘 아시거나 과거에 연관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경멸이 아닌 동정심이 담긴 듯한 미소를 지었다. 강 부사장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패배한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그녀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천만에요. 그녀는 강민호의 넥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1년 전 그녀와의 약혼 파티에서 맸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넥타이였다. 나는 당신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당신처럼 오만하고 탐욕스러우며 자신이 훔친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는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훔치다니. 무슨. 프로젝트 미다스. 지원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지만 강민호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훌륭한 알고리즘이죠. 하지만 그 창조자는 분명 그 안에 치명적인 실패의 변수도 함께 심어두었을 겁니다. 시스템이 통제 불능의 탐욕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말이죠. 당신은 그걸 미처 몰랐던 것 같고요. 강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실패의 변수. 그것은 한지원이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미다스의 핵심 보안 로직이었다. 그것을 이 여자가 어떻게 아는 거지? 이 여자가 어떻게 미다스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지? 그의 머릿속에서 엘라라 한이라는 완벽한 존재와 한지원이라는 짓밟힌 유령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보았지만 그녀의 뒤에서 빗속에 쓰러져 있던 한지원의 서늘한 눈빛을 보았다. 너는? 그가 공포에 질려 손가락질을 하려던 순간 갤러리의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들어섰다. 강 부사장, 내 귀한 손님에게 무슨 실례인가? 권희준의 낮은 목소리가
갤러리 전체를 울렸다. 그는 자연스럽게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하듯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강민호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권희준이 저 여자를 저렇게 감싸고 있다고? 아,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실언을. 강민호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말을 더듬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TS그룹의 총수와 그의 파트너를 동시에 모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돌아가 보게. 그리고 명심해. 권희준이 싸늘하게 말했다. 엘라라 하는 TS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그녀를 위협하는 것은 곧 나를 위협하는 것이고 TS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강민호는 쫓겨나듯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답을 얻으려다 더 큰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엘라라한, 한지원, 두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았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령 뒤에는 권희준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의 전쟁은 이제 생존을 위한 발버둥으로 바뀌어 버렸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가장 화려한 별들의 축제, 스타라이트 체리티 볼리, 대한민국 최고의 6성급 호텔, 더 팰리스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1년에 단 하룻밤, 정재계의 거물들과 톱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선을 명분으로 그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회장 입구를 비추었고 바닥에 깔린 레드카펫은 그들의 발걸음에 짓밟히는 수많은 이들의 욕망처럼 붉게 빛났다. 강민호는 약혼 여인 태산그룹의 막내딸 이세라의 팔짱을 낀 채 이 지옥 같은 연회장에 서 있었다. 바이오, 신테크 사태 이후 그의 입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유신 파이낸스 내부에서는 그를 향한 불신이 팽배했고 유일한 버팀목은 오직 장인이 될 태산그룹의 이 회장뿐이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이 건재함을, 그리고 태산그룹이라는 막강한 뒷배가 여전함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 여자가 올까?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모든 시선이 단 한 곳, 입구로 쏠렸다. TS그룹의 권희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엘라라 한이 있었다. 그녀는 더 화이트 갤러리에서의 순백색 드레스와는 정반대되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아찔하게 파여 있었고 목에는 갤러리에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사파이어 목걸이가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저 여자가 엘라라 하냐. 권희준이 오늘 파트너로 데려왔어. 세상에, 저 목걸이는 심해의 눈물 아닌가? 작년 제네바 경매에서 500억에 낙찰된. 권희준이 저 여자에게 완전히 빠졌군.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권희준은 그 모든 시선을 즐기듯 엘라라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소유욕을 숨기지 않는 행동이었다. 강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심이 뒤섞여 그의 속을 태웠다. 저 여자는 한지원이 아니다. 한지원은 저렇게 화려하지도, 저렇게 당당하지도, 그리고 저렇게 압도적으로 아름답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째서 그는 저 여자를 볼 때마다 1년 전 그 비 오는 밤 자신이 짓밟았던 여자의 차가운 눈동자를 떠올리는 것일까? 민호 씨, 정신 차려요. 옆에 있던 약혼녀 이세라가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가 다른 여자에게 넋이 나간 모습을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야 해요. 오늘 유신 파이낸스의 날의 중공업 인수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검토하시는 날인 거 잊었어요? 강민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날의 중공업 인수. 그것은 그가 바이오 신테크의 실패를 만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약혼녀를 이끌고 태산그룹의 이 회장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웃듯 그들의 동선은 권희준과 엘라라 한의 동선과 정확히 겹쳤다. 연회장의 중앙에서 네 사람은 피할 수 없이 마주섰다. 강민호와 한지원, 1년 전 약혼 파티의 주인공과 배신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더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로 다시 만난 것이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호였다. 그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지난번 갤러리에서의 공포를 애써 억누르며 비아냥거림이 섞인 목소리로 도발했다. 엘라라 대표님, 이런 화려한 자리에서 또 뵙게 되는군요. 갤러리에서 뵙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지원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강 부사장님이야말로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2천억짜리 수업료는 꽤 비쌌나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 말은 강민호의 뺨을 때린 것과 같았다. 이세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강민호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한지원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수업료라. 당신 같은 유령에게 사기당한 것뿐이지. 당신 정체가 뭐야.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그가 소리치려던 순간 강민호,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권희준이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엘라라 한을 자신의 등 뒤로 반쯤 가렸다. 완벽한 보호의 자세였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연회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자네, 지금 누구에게 함부로 짓거리는 건가? 권희준은 강민호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리죠. 엘라라 한 대표는 내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는 엘라라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 그녀는 TS그룹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그녀의 판단은 곧 나의 판단입니다. 엘라라 한을 모욕하는 것은 TS그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 소개가 아니었다. 재계 1위 TS그룹의 총수가 한 여자를 위해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이 바로 천조 재벌이 여왕처럼 받드는 순간의 시작이었다. 강민호는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이세라와 그녀의 아버지인 이 회장의 표정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민호가 유신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태산그룹까지 TS그룹의 적대 명단에 올려놓은 셈이었다. 바로 그때 권희준의 보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서 있던 엘라라 한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럽고 차분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강 부사장님도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관대하게 그리고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유신 파이낸스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날의 중공업 인수건 말입니다. 강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날의 중공업. 그것은 아직 이사회의 최종 승인도 나지 않은 태산그룹과 극비리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였다. 이 여자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바이오, 신테크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뛰어들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자신의 패닉을 수습해야 했다. 특히 이세라와 이 회장 앞에서 그건 유신 파이낸스의 공식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자금은 충분합니다. 태산그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엘라라 한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대답이었다. 그녀가 판 함정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아, 그녀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저는 유신 파이낸스의 이사회가 바이오, 신테크 사태 이후로 강 부사장님의 모든 대규모 투자를 보류시켰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날의 중공업 인수는 유신 파이낸스의 공식 프로젝트가 아니라 강 부사장님께서 장인어른의 자금, 즉 태산그룹의 자금을 끌어다 쓰시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였군요. 강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입으로 유신 파이낸스의 이사회를 무시하고 태산그룹의 자금을 유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재계 거물들 앞에서 스스로 폭로해버린 것이다. 민호 씨, 약혼녀 이세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검토만 하신다고 했지. 지원을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당신 감히 우리 태산그룹을 당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이용하려 했어요? 연 회장은 이제 대놓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유신 파이낸스의 이사회뿐만 아니라 그의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태산그룹의 뒤통수까지 치려다 발각된 셈이었다. 태산그룹의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강민호를 노려보았다. 강서방, 자네,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지. 그 싸늘한 한마디는 강민호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권희준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 모습은 또 한 번 연 회장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는 순간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여왕처럼 빛나고 있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스타라이트 체리티 볼에서의 공개적인 굴욕은 강민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불태워버렸다. 태산그룹 이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약혼녀 이세라를 데리고 떠났고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유신 파이낸스와의 모든 협력 관계 전면 재검토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신 파이낸스 이사회는 즉각 강민호에 대한 직무 정지 및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왕국이었던 유신 파이낸스 부사장실은 이제 압류 딱지가 붙기 직전의 폐허와 다름없었다. 강민호는 텅 빈 사무실에서 밤새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이 1년 전 한지원을 짓밟았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엘라라 한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한지원이었다. 감히 유령처럼 돌아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한지원, 한지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네가 감히 날 이렇게 망가뜨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아니, 절대 아니지. 내가 지옥에 간다면 너도 반드시 데려갈 거야.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과 인맥을 모두 끌어모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업계에서 가장 더럽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인터넷 언론사 스포트라이트 코리아의 황 기자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과 소셜미디어는 단 하나의 기사로 도배되었다. 단독 TS 그룹 권희준 회장의 여인 엘라라 한, 알고 보니 1년 전 유신 파이낸스 기술 유출범 한지원이었다. 기사는 충격적일 만큼 상세했다. 엘라라 한의 현재 사진과 한지원의 1년 전 사원증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고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익명 인터뷰까지 실렸다. 기사는 강민호가 제공한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사실인 양 포장했다. 바이오 신테크 사태는 한지원이 유신 파이낸스에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함정이었으며 권희준 회장이 범죄 전과가 있는 여인에게 소가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TS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TS그룹 타워 30층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원로 이사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가 희대의 사기꾼, 그것도 금융사범에게 놀아났다는 게 사실입니까? 당장 엘라라 아니 한지원 그 여자와의 모든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셔야 합니다. 이건 TS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권희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들의 히스테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하이에나들의 소란을 지켜보듯 그들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소란이 잦아들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끝났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사들을 향한 실망과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고작 이런 쓰레기 기사 하나에 그룹의 명예를 운운하다니. TS의 이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자는 이 사회를 떠날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한지원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태블릿 PC에는 자신을 향한 온갖 저주와 비난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들어서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분했다. 강민호의 마지막 카드군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묘한 해방감마저 감돌았다. 이제 계약은 끝났습니다. 권희준 회장, 당신의 방패막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버리세요. TS그룹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지켜야죠. 그녀는 악마와의 거래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권희준은 그녀의 말에 대답 대신 거친 실소를 터뜨렸다. 버려? 내가? 당신을?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감히 건드린 강민호와 이 상황을 만든 세상 전체를 향한 분노였다. 그는 그녀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당신은 아직도 이 관계가 단순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나, 엘라라. 그가 그녀의 턱을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당신은 내 검이야. 아니, 내 사람이야. 주인이 자신의 검을, 자신의 사람을 고작 미친 개가 짖는다고 해서 버리는 것 맞나? 그는 그녀의 눈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는 건 믿어야 할 거야.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내부 인터폰으로 연결했다. 김 비서. 1시간 뒤 본사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언론사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 모아. 그리고 강민호와 황 기자, 그 두 사람을 가장 앞자리에 앉혀 내 초청장이라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전쟁을 선포하는 장군의 목소리였다. 1시간 후 TS그룹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캔들이었다. 강민호와 황 기자는 의기양양하게 맨 앞줄에 앉아 권희준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권희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당당한 모습의 엘라라 한지원이 함께였다. 회장님, 저 여자가 정말 한지원 씨가 맞습니까? 스캔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의 고함이 쏟아졌다. 권희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그들의 소란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뗐다. 오늘 기사는 절반만 사실입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지원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내 옆에 선 엘라라 한 대표는 1년 전 유신 파이낸스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지원 씨가 맞습니다. 강민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권희준의 다음 말은 장내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사기범이나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저기 앉아있는 유신 파이낸스의 강민호라는 파렴치한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재능과 미래를 빼앗긴 천재이자 피해자입니다. 무슨 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권희준은 그를 경멸하듯 노려보며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로비의 거대한 스크린에 자료들이 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프로젝트 미다스의 원본 데이터 로그였다. 그리고 한지원의 아이디가 아닌 강민호의 개인 컴퓨터 IP에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된 정확한 기록이었다. 이것이 1년 전 그날의 진실입니다. 권희준이 선언했다. 강민호는 한지원 씨의 공로를 가로채기 위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녀의 프로젝트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TS그룹은 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강민호를 번갈아 보았다. 권희준은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TS그룹 총수의 무자비한 선전포고였다. TS그룹은 이 시간부로 유신 파이낸스의 강민호와 진실을 왜곡하고 내 파트너의 명예를 훼손한 스포트라이트 코리아 황 기자에 대해 모든 법적, 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전히 충격과 감동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모든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강민호를 향해 선언했다. 엘라라 하는 한지원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내 사람입니다. 그녀를 향한 공격은 나 권희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원은 자신을 감싼 그의 단단한 팔과 모든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막아주는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악마와 거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를 지켜주는 이 남자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녀만의 유일한 기사였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1년 전 그 비오는 밤에 멈춰버렸던 심장이 그의 체온에 의해 천천히 다시 뛰기 시작했다. 권희준이 TS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선전포고를 한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강민호와 황 기자의 사색이 된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강민호는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증거라고.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권희준이 제시한 차가운 로그 기록과 TS그룹의 총수라는 무게감에 짓눌려 공허하게 흩어졌다. 권희준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지원의 손을 굳게 잡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 짧은 순간, 지원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강민호를 향한 분노의 시선들을 보았다. 세상의 흐름이 단 10분 만에 뒤바뀌고 있었다.
방탄 처리된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잡고 있던 권희준의 손을 놓았다. 당신 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순수한 혼란이었다. TS 그룹 전체를 걸고 도박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강민호의 말대로 내가 그냥 사기꾼이면 어쩔 뻔했어요. 권희주는 펜트하우스 층 버튼을 누르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기자회견장에서의 분노가 아닌 그보다 더 깊고 뜨거운 무언가로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한지원. 첫째, 넌 사기꾼이 아니야. 넌 천재지. 둘째, 내 눈은 틀리지 않아. 난 내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도박을 해. 그리고 난 절대 지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펜트하우스의 전략 회의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김 비서와 TS그룹의 핵심 법무팀, 그리고 사이버 보안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방금 전의 기자회견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여론을 뒤집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고, 이제는 강민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강민호는 코너에 몰린 쥐처럼 발악할 것이 뻔했다. 강민호가 스포트라이트 코리아 외에도 최소 3곳의 언론사와 추가 폭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로그 기록을 조작으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긴급히 보고했다. 지원은 더 이상 엘라라한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1년 전 유신 파이낸스의 가장 유능했던 팀장 한지원의 모습으로 돌아와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강민호가 조작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원본,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그는 내 사무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훔친 게 아니에요. 그는 중앙 서버에 백업된 내 프로젝트 전체를 복사했고, 동시에 내 개인 계정으로 접속한 것처럼 로그를 심었죠. 그리고 중앙 서버의 내 원본 데이터는 파기시켰습니다. 법무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원본이 없다는 겁니까? 그럼 법정 싸움에서. 아니요. 지원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강민호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잊었거나 혹은 멍청해서 몰랐던 거겠죠. 프로젝트 미다스의 진정한 원본은 유신 파이낸스 서버에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풀었다. 그것은 권희준이 파티를 위해 주었던 화려한 보석이 아닌, 그녀가 배달원 시절에도 잠잘 때조차 놓지 않았던 낡고 평범한 USB 펜던트였다. 이건 단순한 USB가 아닙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개인 금고를 열 수 있는 생체 인식 키입니다. 권희준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휘어졌다. 제네바? 미다스의 모든 개발 로그, 내 음성과 비디오가 포함된 코딩 기록, 그리고 강민호가 내게 접근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타임스탬프가 찍힌 원본 파일,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강민호는 자기가 훔친 게 전부인 줄 알았겠죠. 지원은 그것을 권희준에게 내밀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24시간 안에 서울로 가져와야 해요. 권희준은 웃었다. 김 비서, 제특위 준비해. 스위스 지사의 최고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20시간 안에 저 금고를 통째로 뜯어와. 내 명령이라고 전해. 그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데이터는 확보됐군. 하지만 재판에서 이기려면 감정이 필요해. 증인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에 한 여성의 사진을 띄웠다. 이은솔, 강민호의 전 비서. 1년 전 그날 내게 실수로 커피를 쏟아 내 개인 노트북을 망가뜨린 여자입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이용해 내가 중앙 서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고, 사건 직후 거액의 퇴직금을 주고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봤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까? 권희준이 물었다.
강민호는 그녀의 가족을 담보로 협박했을 겁니다. 그녀는 피해자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우리가 그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강민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줘야 해요. TS의 보안팀이 캐나다로 출발한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의 가족까지 전부 우리가 데려오지. 권희준의 결정은 즉각적이었다. 폭풍 같은 48시간이 흘렀다. 강민호는 언론을 통해 권희준이 재력으로 자신을 매장시키려 한다며 발악했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유신 파이낸스 이사회는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는 쥐덫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모였다. 스위스에서 공수된 하드 드라이브가 TS 펜트하우스의 보안 서버에 연결되었다. 동시에 캐나다에서 극비리에 입국한 이은솔 씨가 김 비서의 보호를 받으며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보였다. 그녀는 지원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팀장님, 한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은솔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 자가 강민호가 제 동생의 수술비를 빌미로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지원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용서는 당신이 빌 게 아니에요. 은솔 씨, 우린 그냥 진실을 말하면 돼요. 당신이 본 그대로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전체가 흔들렸다.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비상 상황입니다. 외부 침입입니다. 70층에서 강제 진입 시도. 보안팀장의 다급한 외침이 인터컴을 찍고 나왔다. 강민호였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이었다. 이은솔을 데리고 안전실로 가. 권희준이 소리치며 지원의 팔을 잡아챘다. 김비서, 보안팀 전원 펜트하우스 입구로 집결시켜.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실 통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증거 하드 드라이브와 증인 이은솔 그리고 한지원.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권희준의 경호원들이 즉각 대응 사격을 시작했지만 적들은 작정하고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지원 씨, 이쪽으로. 권희준은 지원을 끌어안고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기둥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젠장. 그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군. 권희준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원은 공포에 떠는 대신 불타는 서버실을 노려보았다. 안 돼요. 하드 드라이브. 저들이 원본을 파괴하려 해요. 그녀가 뛰쳐나가려 하자 권희준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당신 목숨이 먼저야. 바로 그때 괴한 하나가 쓰러진 경호원의 총을 집어들고 두 사람을 향해 겨누었다. 안 돼. 지원이 본능적으로 권희준을 밀어내려던 순간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괴한이 가슴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캐나다에서 이은솔을 데려왔던 TS그룹의 해외 보안팀 본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완벽한 전술로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연기와 화약 냄새가 가득한 거실에서 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권희준은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비서가 다가왔다. 서버는 지켰습니다. 이은솔 씨도 무사합니다. 강민호는 이 모든 것을 지시한 통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대한민국 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유신 파이낸스 강민호 전 부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데이터 절도, 증거 인멸 교사, 그리고 살인 미수였다. 공항에서 도주하려던 그는 어제 펜트하우스를 습격했던 괴한들의 자백으로 인해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모든 방송사의 구시뉴스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강민호의 모습을 내보냈다. 한때 천재적인 성공 신화의 아이콘이었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다. 한지원은 그 뉴스를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1년하고도 몇 개월. 길고 길었던 그녀의 지옥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재판장에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민호.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핵심 기술을 절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증거 인멸 및 살인 교사를 시도한 혐의 등 모든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지원은 눈을 감았다. 1년하고도 수개월. 그녀의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끌어내렸던 그 지독한 악몽이 마침내 법의 심판이라는 망치 소리와 함께 종결되는 순간이었다. 강민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때 대한민국 금융계의 총아로 불렸던 남자의 마지막은 징역 15년이라는 차가운 숫자와 함께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재판정을 빠져나오자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터졌지만 그들의 질문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의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한지원 씨, 진실이 밝혀진 심경이 어떠십니까? 유신 파이낸스에서 복귀 요청이 왔는데 받아들이실 겁니까? 권희준 회장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그녀의 곁에는 권희준이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과 함께 그녀를 보호하며 길을 열었지만 지원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다. 1년 전 빗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것을 되찾은 승자의 얼굴로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법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유신 파이낸스는 제게 끔찍한 상처를 준 곳입니다. 그들은 제게 명예회복이 아닌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구원투수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도구나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비운의 천재 한지원은 그렇게 화려한 복귀 대신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엘라라 한이라는 화려했던 가면도 1년 전의 피해자 한지원도 모두 과거에 묻혔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오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마주할 시간이.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했다. 그는 그녀에게 TS그룹의 부회장직이나 그 어떤 화려한 보상도 제안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조용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권희준의 여자가 아닌 한지원 그 자체로 다시 빛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강민호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갈 무렵 여의도 금융지구의 한적한 코너에 작은 컨설팅 펌 하나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J1 스트래티지 파트너스, J1 스트래티지 파트너스. 화려한 간판도 거대한 로비도 없었지만 업계는 이 작은 회사의 등장을 예의주시했다. 한지원은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프로젝트 미다스 같은 거대하고 화려한 무기가 아닌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통찰력 하나만을 가지고 시장에 다시 섰다. 그녀의 첫 번째 고객은 TS 그룹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기업의 불공정, M&A 위기에 몰린 한 중소기업의 방어 전략을 맡았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싸움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설이 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가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힘으로. 그녀는 복잡한 금융시장의 흐름 속에서 위험을 예측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가로 우뚝 섰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닌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건설하는 여왕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무실 개업식 날 권희주는 화환 대신 작은 상자 하나만을 보내왔다. 그 안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공예로 제작된 정교한 흑단 체스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카드 한 장. 나의 유일한 파트너에게 K. 어느덧 겨울이 깊어진 밤. 제2원 스트래티지의 사무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지원은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에 몰두해 있었다.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이 일이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때 사무실의 보안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비서가 아니었다. 지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권희준이 서 있었다. 그는 재벌 총수의 위압적인 슈트 차림이 아닌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한 손에는 따뜻한 김이 새어나오는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늦게까지 일할 것 같아서 그가 무심한 척 말하며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오늘 첫 번째 공식 만찬을 거절하고 고작 야근이라니. 내 파트너는 워커홀릭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타박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이 남자가 대한민국 천조 원의 제국을 움직이는 남자가 자신을 위해 야식을 사들고 온 것이다. 그는 능숙하게 사무실 한편에 작은 테이블에 음식들을 펼쳐놓았다. 화려한 만찬이 아닌 그녀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말했던 정갈하고 따뜻한 한식이었다. 당신이 중소기업 하나 살리느라 바쁜 동안 난 오늘 유신 파이낸스의 남은 자산을 전부 인수하는 계약서에 사인했어. 그가 밥을 푸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미다스는 원래 주인의 동료가 되었군. 지원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래나 계약, 복수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따뜻한 음식의 온기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고요한 야경뿐이었다. 권희주는 젓가락을 들어 그녀의 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고마워요. 지원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나를 기다려줘서. 권희주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1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구했던 그 절박하고도 강인했던 눈. 복수를 위해 기꺼이 악마의 손을 잡았던 독한 눈.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빛나고 있는 눈. 그의 시선은 그 모든 시간을 관통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따뜻하고 귀했다. 한지원. 그가 낮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넌 내 검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아니야. 그의 엄지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는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유일한 반려를 바라보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존경과 소유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넌 나의 여왕이야. 그것은 지독했던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조원의 재벌이 기꺼이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바치는 단 하나의 여왕이었다.